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문을 연 건 정우 오빠가 아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얇은 슬립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다.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여자 어깨 너머로 거실을 바라봤다. 소파에 정우 오빠가 위소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오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가자.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 오빠는 내 손을 뿌리쳤고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그 여자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여자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천천히 몸을 돌려서 오빠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오빠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저 여자를 선택한 거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으로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정호. 올해로 30살이 됐고 서울 구로구 어느 건설 현장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있다. 부모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어차피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진작에 접어두었는데 그건 원망을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하지만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겨울밤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려 자던 기억, 그리고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서 혼자 운동장 구석에서 울던 기억. 그런 것들이 가끔씩 불쑥 떠오르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곤 했지만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았다. 원망을 하면 더 비참해지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18살이 되던 해에 고아원을 나왔고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고아원을 나올 때 손에 쥐어진 건 정부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 돈으로 월세방 보증금을 내고 나니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처음으로 구한 일이 공장 조립 일이었다.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왔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불평할 곳도 없었고 불평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20살이 되던 해에는 새벽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했다. 겨울 새벽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 적도 있었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친 적도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언젠가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다. 25살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묶고 벽돌을 쌓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몸이 버티질 못해서 매일 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현장에서 제일 빠르게 일하는 축에 들게 됐다. 30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고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묶고 시멘트를 붓고 저녁 7시쯤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어서 원룸으로 돌아온다. 일당이 13만 원인데 비가 오거나 현장 사정이 생기면 일을 못하니까 한 달 수입이 들쑥날쑥했고 잘 되는 달에는 250만 원쯤 벌지만 안 되는 달에는 15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건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평생 이렇게 몸 파는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나도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도연이가 나를 찾아왔다. 도연이는 나보다 1살 어렸고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녀석이었는데 몇 년 만에 만난 도연이는 제법 번듯해 보였다. 양복을 입고 나타난 도연이를 보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형, 나 인테리어 기술 배웠어. 같이 사업하자. 도연이 말로는 자기가 3년 동안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혔고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고 했다. 형이 현장 경험 많잖아. 나는 기술 있고 둘이 합치면 잘 될 거야.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다가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도연이가 제안한 건 그동안 꿈꿔왔던 기회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도연이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고아원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던 녀석이니까.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 2천만 원을 털어서 내놓았고 도연이도 자기 몫이라며 3천만 원을 가져왔다. 둘이 합쳐서 5천만 원.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고 공구를 사들이며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월 매출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시 2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노가다판에서 벗어나서 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대로만 가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무렵 내 곁에는 의진이가 있었다. 최의진, 27살,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인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다. 의진이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고 작은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됐다. 공사 기간이 2주 정도였고 그 2주 동안 매일 그 카페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의진이와 얼굴을 익히게 됐다. 의진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인상적이었고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다. 카페 사장님이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사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의진이가 가져다주는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의진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건네주는 게 괜히 신경 쓰였다. 공사 마지막 날 용기를 내서 번호를 물어봤더니 의외로 쉽게 알려줬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연인이 됐다. 의진이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아직 순천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다. 의진이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단순했다고 했는데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무작정 상경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식당 서빙도 하고 마트 계산대에도 서고 이것저것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의진이 부모님은 농사로 번 돈이 많지 않아서 의진이한테 용돈을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의진이가 매달 조금씩 순천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짠했다. 나도 부모가 없어서 혼자 살아왔지만 의진이는 부모가 있어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의진이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빠른 그런 사람이었고 나만 바라보는 눈빛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렬했다. 오빠,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의진이가 가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고마웠다. 어떤 날은 내가 일이 늦게 끝나서 피곤하다고 하면 의진이가 자기 집에서 밤새 김밥을 만들어서 다침에 현장으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고마웠고 이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의진이가 나만 보고 살아왔다는 것, 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떠나면 의진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았지만 주말마다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퇴근 후에 짧게나마 얼굴을 봤다. 의진이네 원룸은 금천구 쪽에 있었고 나는 구로구에 살았기 때문에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 의진이는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난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20만 원 정도를 버는 의진이가 그 중에서 부모님께 20만 원을 보내고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10만 원이 나중에 우리 결혼 자금이 될 거라고 의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의진이와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했고 1년만 더 이대로 가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다. 석 달 전 어느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떠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도연이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 일찍 현장 나가자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늦잠을 자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고 불안한 마음에 옷을 대충 걸치고 사무실로 달려갔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다. 서랍이 전부 열려 있었고 책상 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며 도연이 자리에 있던 개인 물건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서 법인 통장을 확인해 봤다. 잔액이 0원으로 찍혀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4,8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다. 새벽 3시에 전액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은 박도연, 도연이 본인 명의의 계좌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정이 있다는 변명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들고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고아원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녀석, 추운 겨울밤에 이불 하나 덮고 발을 맞대고 자던 녀석, 내가 몸이 아플 때 죽을 끓여다 준 녀석,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 같다고 생각했던 녀석이 나를 버렸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갔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 말로는 동업자 간의 금전 문제는 민사 사안이라서 형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업 계약서 있으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계약서에는 자금 관리 권한이 공동대표 양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도연이도 법적으로 그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 경우에는 횡령이나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해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고 선임비가 최소 500만 원은 든다고 했다. 국선 변호사는요? 국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만 해당됩니다. 민사에는 적용이 안 돼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혹시나 싶어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 대상이라고 했고 나는 해당이 안 됐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했다. 통장에는 한 푼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는 변호사 상담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거래처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 사장님, 우리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는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돈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공구와 중고 트럭을 전부 처분해서 계약금을 돌려줬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카드론까지 끌어다 썼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카드가 정지되고 통장이 압류당하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다. 의진이한테 결국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의진아, 나 사기당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의진이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다. 도연이가 돈 들고 도망갔어. 5천만 원 전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의진이는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줬고 만날 때마다 힘내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의진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위로만으로는 빚이 갚아지지 않았고 신용불량자 딱지가 떼어지지도 않았다. 다시 노가다판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통장이 압류되어서 일당을 받아도 바로 빠져나갔고 현금으로 주는 현장을 찾아다녀야 했다. 30년을 살면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동안 힘들게 일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살던 원룸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싼 방을 알아봐야 했고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구로구 골목 안쪽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을 소개받았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200만 원인데 사정 얘기하면 보증금을 좀 깎아줄 수도 있다고 했다. 건물을 보러 갔을 때 건물주를 처음 만났는데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부가 하얗고 관리를 잘한 티가 났다. 얼굴이 갸름하고 눈매가 시원시원했으며 말투도 부드럽고 친절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야. 반가워요. 나 여기 건물주예요. 윤진숙이라고 해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사정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금은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배려를 받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맙다는 말만 겨우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 말이 왠지 마음에 남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짐을 옮기고 방에 자리를 잡은 첫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대 내내 발버둥 쳤는데 결국 다시 원점이구나. 아니, 원점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아원을 나올 때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때는 적어도 자립정착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니까. 의진이한테는 이사했다는 말만 하고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는데 걱정을 더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빠, 왜 이사했어? 거기 괜찮았잖아. 응, 그냥 좀 더 싼 데로 옮겼어. 돈 아끼려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걱정 마. 의진이는 이미 내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세한 건 말하기 싫었다. 며칠 뒤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문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반찬통에 담겨 있었다. 봉지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사 오느라 힘들었죠. 잘 챙겨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가 동글동글하고 정성스러웠다. 건물주 아주머니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고 그날 밤 혼자서 그 반찬으로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다. 요즘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적이 없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까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날 빈 반찬통을 씻어서 문 앞에 내놓았더니 또 며칠 뒤에 새로운 반찬이 채워져서 돌아와 있었다. 잡채와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까지 들어있었고 이번에도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이 문 앞에 놓이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그 반찬에 익숙해져 갔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건물주라고만 생각했다. 나중에 그게 다른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뒤였다. 나는 윤진숙, 올해로 53이 됐고 이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5층짜리 원룸 건물에 방이 20개 있고 월세 수입이 한 달에 800만 원쯤 되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 편이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는데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30살 무렵에 약혼까지 갔던 남자가 있었다. 대학 동기였는데 5년을 사귀고 결혼 준비까지 했었다. 그런데 결혼식 2달 전에 그 남자가 내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우연히 카페에서 둘이 손잡고 앉아 있는 걸 봐버렸다.
그날 받은 충격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뒤로 결혼은 포기했다.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고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다. 20년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뭘 해도 허전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넓은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불안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이정우라는 이름의 30살 남자라고 했다. 사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보증금을 좀 깎아주기로 했고 이사 오는 날 건물 앞에서 그 남자를 처음 봤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선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현장 일을 한다더니 몸이 탄탄하고 팔뚝에 근육이 잡혀 있었다. 짐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 왠지 마음에 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단순한 동정심인지 다른 감정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며칠 뒤에 반찬을 좀 만들어서 그 남자 방 앞에 갖다 놓았는데 어차피 나 혼자 먹으려고 만든 건데 조금 더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그 남자와 무언가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날 빈 그릇이 문 앞에 깨끗이 씻겨서 놓여 있었고 그릇 밑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는데 글씨가 반듯하고 정성스러워서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이 남자가 직접 쓴 글씨구나. 이 남자가 내 음식을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왠지 설렜다. 53의 설렘이라니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 시작했고 매번 빈 그릇과 함께 짧은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가 돌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그 쪽지를 받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이 됐고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최희진, 27살,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이고 지금은 서울 금천구에서 혼자 살고 있다. 정우 오빠와 사귄 지 2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 오빠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말해줬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다. 오빠, 요즘 일 어때? 응, 괜찮아. 진짜?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오빠,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사이에 뭔 비밀이 있어. 진짜 없어. 걱정 마. 그래도 혹시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많이 도와줄 수는 없어도 옆에는 있어줄 수 있잖아. 알았어. 고마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고 대화가 금방 끊기곤 해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예전 오빠는 이렇지 않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털어놓았고 내가 위로해주면 고맙다고 꼭 안아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빠 집에 갔을 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반찬이 가득 차 있었다. 오빠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서 항상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던 사람인데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에 잡채까지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통들이 냉장고를 채우고 있었다. 오빠, 이 반찬 어디서 났어? 응? 편의점에서 샀어. 편의점에서 샀다고 대충 둘러대는 게 느껴졌다. 편의점에서 이런 반찬을 파는 걸 본 적이 없었고 반찬통도 일회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밀폐용기였는데 오빠의 대답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다. 누군가가 오빠한테 반찬을 해다 주고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일까? 며칠 뒤에 다시 오빠 집에 갔을 때 현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여자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연보라색 실내화였고 사이즈가 나보다 커 보였으며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설마 오빠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오빠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고 나도 오빠만 믿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빠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위를 올려다봤는데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2개 보였다. 오빠 방은 3층인데 5층은 건물주 방이라고 들었던 게 떠올랐다.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오빠, 건물주 어떤 사람이야? 응, 그냥 친절한 사람이야. 왜? 그냥 궁금해서. 오빠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오빠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아마도 그 건물주 여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빠가 나를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2년 동안 오빠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아침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오늘 일 있어? 응. 오늘 면접 봐야 해서 나가. 요즘 오빠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척했고 평소처럼 힘내라는 답장을 보낸 뒤에 오빠 집으로 향했다. 건물 앞에 도착해서 올려다보니 오빠 방인 3층 창문은 불이 꺼져 있었는데 5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면접을 본다더니 오빠 방에는 불이 꺼져 있고 건물주 방에는 불이 켜져 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3층 오빠 방 앞을 지나쳐서 4층, 5층까지 올라갔다. 5층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벨을 눌렀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발소리와 무슨 말소리가 들렸다가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건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고 얇은 슬립 차림이었다. 여자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여자 어깨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거실 소파에 정우 오빠가 위솥도 입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우야. 오빠가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의진아, 이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얇은 옷을 입은 여자, 위솥을 벗고 있는 오빠, 그리고 오빠의 당황한 표정.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오빠가 아니라고 해도 이 상황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오빠한테 천천히 다가가서 팔을 잡았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가자.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 오빠가 굳어 있었고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오빠가 내 손을 뿌리쳤고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다. 그때 그 여자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결과를 알려주는 것처럼 여자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천천히 몸을 돌려서 오빠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다. 오빠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저 여자를 선택한 거다. 2년 동안 오빠만 보고 살았고 오빠만 믿고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저 문 뒤에서 둘이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자리에 시커멓고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고 대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좋아. 그래, 좋아. 두고 보자. 나는 몸을 돌려서 계단을 내려왔고 건물을 나와서 골목을 걸으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돈이야? 돈으로 오빠를 산 거야?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주먹이 꽉 쥐어졌다. 가만 안 둬. 절대로 가만 안 둬. 며칠이 지났지만 오빠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으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못한 채
방에만 틀어박혀서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수백 번씩 반복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를 버린 거지? 저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처음에는 슬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고, 오빠한테 화가 났다가 그 여자한테 화가 났다가 결국에는 세상 전체가 밉고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왜 남의 남자를 건드린 거냐고, 돈으로 사람을 산 거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혼자서 중얼거리다 보면 밤이 새고, 밤이 새면 또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의진아, 미안해라는 딱 네 글자였다. 답장을 하지 않았더니 또 문자가 왔고, 진숙 누님이 힘들 때 도와줬어. 그래서 그랬어.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적혀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이 웃겼고, 그 여자 방에서 옷 벗고 있으면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혼자 소리 내어 말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답장을 보내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는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 여자가 없어지면 오빠가 돌아올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저 여자가 없어지면 내 마음이 좀 풀릴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고, 다음 날부터 그 건물 근처를 맴돌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가 언제 나오는지 어디를 가는지 지켜봤다. 아침 9시쯤 건물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하는 패턴이 파악됐는데, 혼자 사는 여자라서 외로워서 남의 남자를 꼬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오빠 건물 근처를 맴돌다가 오빠와 그 여자가 함께 나오는 걸 봤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오빠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둘이 근처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는데 한참 뒤에 둘이 나오면서 웃고 있었다. 그 여자가 오빠 손을 잡으며 뭔가 말하는 게 보였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부동산이라니, 설마 같이 살 집을 알아보는 건가? 나랑 결혼하자고 같이 살자고 했던 오빠가 이제 저 여자랑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끝이구나. 오빠는 진짜로 나를 버리고 저 여자를 선택한 거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했다. 어느 날 밤 그 여자 뒤를 따라갔고, 어두운 골목에서 여자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담벼락에 숨어야 했다. 손에 부엌에서 가져온 과도가 쥐어져 있었고 손잡이가 땀으로 미끄러웠는데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발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은 여자가 눈치를 채고 뛰어가 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기회를 노렸고 이번에는 오빠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오빠가 건물에서 나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다가 뒤를 따라갔다. 오빠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고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오빠가 나오는 순간 앞을 막아섰다. 오빠가 나를 보고 굳어졌다. 얼굴이 좋아 보였고 살도 찐 게 그 여자와의 생활이 행복한 것 같았다. 그 모습에 나는 더 화가 났다. 나는 오빠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울면서 지냈는데 오빠는 저렇게 살이 찌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구나. 의진아, 할 말 있어. 나는 오빠를 근처 골목으로 데려갔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서 오빠와 마주섰다.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아니,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진숙 누님이 힘들 때 도와줬고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과도를 꺼내 들었다. 오빠가 칼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의진아, 뭐 하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오빠밖에 없었는데, 오빠만 믿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진아, 진정해. 칼 내려놔. 오빠가 한 발 다가왔고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오지 마. 의진아, 오지 말라고. 오빠가 또 한 발 다가왔고 내가 물러서려는 순간 발이 뭔가에 걸렸다. 몸이 흔들렸고 칼을 든 손이 앞으로 나갔다. 그 순간 오빠가 나를 잡으려고 다가왔는데
칼이 오빠의 배에 박혔다. 오빠가 멈췄고 나도 멈췄다. 칼자루를 잡은 손에 따뜻한 게 느껴졌고 내려다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빠, 칼을 빼자 오빠가 무릎을 꿇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오빠, 무릎을 꿇고 오빠를 안아 올렸는데 오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진아, 오빠가 눈물을 흘리며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미안. 해.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한테 몸을 맡긴 건 돈 때문이었어. 인정해. 나 더러운 놈이야. 오빠, 말하지 마. 구급차 부를게. 들어. 오빠가 내 손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였어. 정말이야. 오빠, 미안했어. 사랑해. 오빠 손에서 힘이 빠졌고 눈이 천천히 감겼다. 오빠, 다시 뜨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빠를 안고 울었고 울음이 멈추지 않았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였어. 정말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렇다면 왜 그랬어, 오빠? 왜 나를 버렸어? 왜 저 여자한테 갔어? 나한테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잖아.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든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오빠는 내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3년이 흘렀다.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받아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범수 감형되어 5년 만에 출소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고 본가인 순천으로 내려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다. 정호 오빠와의 추억이 남겨진 그 길들을 다시 걷지 못하겠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해서 서울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 진숙이라는 여자는 아직도 그 건물에서 산다고 들었고 여전히 젊은 세입자들한테 친절을 베풀며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더 이상 그 여자한테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다. 미워해야 하는 건지 용서해야 하는 건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고 그냥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어쩌면 나도 잘못한 거겠지. 오빠한테 너무 의존했고 오빠만 바라보며 살았고 오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오빠가 떠났을 때 그렇게 무너져버린 거겠지. 오늘도 해가 지고 있고 순천 들판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다. 오빠 얼굴이 떠오른다.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웃으며 번호를 물어보던 그 얼굴.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였어. 정말이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오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행복하자. 그때는 아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그냥 둘이서 조용히 살자. 바람이 불고 있고 나는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아직도 그립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상처로 데려가지만 그 상처가 늘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흔들리고 아프면서도 결국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시간이 조금씩 자리하길 바랍니다.